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아직 파릇파릇한 30대를 보내고 있는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여성입니다. 요즘은 결혼 정년기라는 게 언제인지도 모르겠네요. 워낙 비혼도 많고 비출산도 많아서 그런지 나이 가늠도 잘 안 되고요. 인생 별 문제 없이 살았을 것 같은 아직 어린 30대가 왜 이 채널을 찾아오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결혼 준비를 하던 도중에 정말 황당한 질문 세례를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들은 질문 중에 어떤 게 가장 무례하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외모를 지적하는 류의 이야기라던가 혹은 재산 같은 것에 대한 질문이라던가 아무래도 그런 게 가장 예민한 부분이긴 하죠. 하지만 저는 그 이상의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복수를 할 기회도 주어졌지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 한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인생은 뽀로로처럼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컸습니다. 뽀로로 다들 아시죠? 노는 게 제일 좋아. 그 뽀로로요. 저는 노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학창시절에는요, 수업을 듣는 것보단 선생님의 첫사랑 이야기를 듣는 게 훨씬 재미가 있었고, 국영수보다는 음미체에 강한 사람이었죠. 음미체 아시죠? 음악, 미술, 체육이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노래방에 가면 마이크를 놓지 않는다고 친구들이 은근히 꼽을 주기도 했고요. 미술은 반고은이 로댕이니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기보단 일본 순정 만화에 늘 눈이 돌아가는 여학생이었어요. 체육 시간에는 피구, 발야구보다는 아이돌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는 걸 더 즐겼었고요. 그래서 제 주위에는 항상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최신 유행에 민감하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소위 말하는 짤방이라고 하는 것들을 꿰고 있었거든요. 그런 저희 학창시절 별명은 비타민이었습니다. 항상 상큼한 에너지를 뿌리고 다닌다고 해서 말입니다. 물론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은 민망하기도 하네요. 그래도 가까이 두고 지내면 심심할 틈이 없는 그런 학생이었죠. 당연히 공부보단 노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성적은 늘 밑바닥을 기어다니곤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첫 중간고사 때 반 인원이 28명이었는데 24등을 했어요. 뒤에 4명은 학교에도 잘 나오지 않는 학생들이었죠. 실질적으로는 꼴찌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저는 사실 저희 부모님이 저의 성적에는 큰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렇지 않게 실질적으로 꼴찌나 다름없는 성적을 받아왔다고 하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죠. 저는 엄마가 그렇게까지 화를 내실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아이 뭐 실질적 꼴찌? 아니 어쩌려고 그래? 엄마가 다른 건 몰라도 대학은 꼭 나와야 한다고 말을 했어 안 했어? 여태 성적 가지고 말 한마디 없더니 갑자기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 엄마, 화내지 마. 다음에는 꼴찌만 탈출해 볼게. 이게 정말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그게 할 소리야. 안 돼. 무조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야 한다고. 저는 몰랐어요. 엄마가 다른 엄마들이랑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똑같이 자식 성적에 민감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과외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던 저의 일상이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전부터 매일매일 죽어라고 공부만 해야 했습니다. 뽀로로가 되겠다는 저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죠. 그때는 왜 그렇게 반항심이 들었는지 다 저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했는데 공부만 시키는 엄마가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어요. 사실 저희 엄마 공부에 그렇게 연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일이 바쁜 사람이기는 했지만 공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아빠보다 훨씬 돈을 잘 버셨거든요. 저희 아빠는 서울에 있는 나름 유명 대학을 졸업하고 또 이름을 대면 다들 알 법한 회사에 다니고 계셨지만 그래도 엄마보다는 수익이 적으셨죠. 그래서 저는 더욱 더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단 말입니다. 저희 엄마 집안 형편이 그렇게 어려우셨었대요. 엄마 위로 오빠 2명에 언니 1명이 있는데 얼마나 가난했으면 큰 외삼촌은 결핵을 오래 앓아서 몸이 늘 안 좋으셨고 이모 또한 공장에서 오래 일을 하시다가 병을 앓고 돌아가셨어요.
엄마도 어릴 적부터 할머니를 도와 바느질을 하면서 바느질 삭스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손재주가 좋아서 다행이었지. 그나마도 못했으면 어디 밥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오라고 호되게 혼이 났을 거라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 중학교를 다니다가 큰 외삼촌이 결핵을 앓으며 몸져 누웠기 때문에 병간호를 하느라 중학교도 중퇴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학교만 졸업을 하신 것이었죠. 저는 초등학교 세대인데 엄마 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초졸은 되어서 한글은 다 배웠다고 말을 하시는데 그런 엄마가 저한테 공부를 해야 한다 공부 하시니까 의아했던 거죠. 우리 엄마가 산 증인이잖아요. 공부를 잘하지 않아도 돈을 잘 벌 수 있다. 뭐든지 사람이 성실하게 노력만 하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 그 표본이신 우리 엄마가 자식한테 공부 타령을 그렇게 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딱 1년 6개월 각 잡고 공부를 해서 그래도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은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1년 6개월 동안 주말이고 평일이고 방학이고 할 것 없이 친구들 한 번을 못 만나고 공부만 했다니까요. 엄마가 또 마음을 먹으면 무조건 하시는 분이라 숙제 검사도 얼마나 빡세게 하시던지 정말 학교라는 감옥에 갇혀서 공부만 평생 해야 하는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저에게 엄마 말 들어서 손해볼 거 없다 하시겠죠? 그 말 진짜 정답이더라고요. 제가 엄마 말 듣고 억지로라도 공부를 한 덕에 대학을 졸업한 뒤에 직장에도 취직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취직 하나는 정말 기깔나게 잘 되었습니다. 은행에 취직이 되었거든요. 물론 제가 은행에 취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빠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나이 차이가 4살이 나는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오빠라고 불러본 기억이 잘 없긴 하네요. 그냥 엄마 아들이라고 불렀거든요. 사이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고 노는 게 제일 좋았던 저랑 달리 오빠는 공부를 꽤 잘하는 우등생이었기 때문에 늘 서로를 한심하게 생각했었어요. 저는 공부만 하는 범생인 오빠를 답답해했고 오빠는 학생의 본분이 공부인데 노는 것만 좋아하는 절 보고 철없다고 했었죠. 그런 오빠가 제가 취업을 할 때 소위 말하는 자소서 쓰는 걸 도와주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뭐 너 좋으라고 도와주는 줄 알아? 엄마가 걱정을 얼마나 하던지. 한숨 쉬는 소리엔 땅이 꺼질까봐 도와주는 거다. 알겠어? 꼭 좋게 도와줄 수 있으면서 말을 뻗대면서 하는데 그래도 나이가 드니까 사람의 진심이 뭔지 파악은 되더라고요. 저희 오빠는 꽤 잘 나가는 증권가에서 일을 하는 투자 분석가였고 저는 오빠의 도움으로 은행에 취직을 해서 대출 쪽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나이를 먹게 되었고 오빠가 30 중반에 먼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언니를 처음 보았을 땐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사람이었어요. 오빠랑 다르게 너무 참하고 착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인사를 드리러 온 자리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긴장이 되어서 그랬을 거란 생각을 하긴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사람이 어찌나 천사 같던지 저희 오빠에겐 너무 과분한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언니에게 잘하려고 정말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새언니도 제 진심을 알아주신 건지 저에게 마음을 열고 잘해주셨죠. 깍듯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사이가 되니까 저도 슬슬 결혼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결혼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결혼이라는 게 뭔가 여자에게는 손해가 되는 제도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희 새언니는 오빠가 증권사에서 일을 하니까 연봉도 꽤 높고 해서 가정주부로 살고 있었지만 저는 은행이라는 직종이 어떻게 보면 자리 보존을 하기도 좋고 연봉도 안정적이고 하니까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30 중반으로 넘어갈 때쯤 되니까 저도 슬슬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가 정말 노처녀로 늙게 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오빠가 결혼하고 나서 너무나도 행복하다고 얼굴이 활짝 핀 것을 보니까 저도 결혼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점점 커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너무너무 귀여운 조카까지 정말 결혼이라는 것을 동경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닥치는 대로 소개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쩜 그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같이 말도 안 되는 시대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저는 무슨 조선시대에 온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니까요. 결혼을 하면 일을 그만두고 내조만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부터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해도 일을 계속 해야 된다 그렇지만 아이를 키우는 건 엄마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어쩜 그렇게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지 우리 오빠 부부 같은 건 환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모습인가 싶더라고요. 한 6개월 동안 주말 내내 소개팅만 하면서 지내다가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내가 만나고 싶은 남자를 직접 찾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소개팅을 딱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언덕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힘들게 리어카를 밀면서 올라가는 할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폐지를 주워서 생활하시는 듯 했는데 뒤에 리어카를 같이 미는 꼬마애가 하나 있더라고요. 순간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와 꼬마애 둘 다 꼬질꼬질한 모습이었는데 누가 봐도 조부모님과 힘들게 사는 것 같아 보였죠. 리어카 미는 것을 도와드리겠다고 했는데 가파른 언덕길이었고 제가 뒤에서 갑자기 힘을 딱 주니까 할머니께서 순간 앞으로 밀리면서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저는 좋은 마음으로 도와드리려고 했던 건데 하필이면 가까이에 세워진 중형차를 리어카가 긁고 말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아이고 머니나 이를 어쩌면 좋아. 차를 긁어버렸네. 저런 거는 수리비도 꽤 나올 텐데. 내가 가진 돈이 없는데. 아이고. 저는 저 때문이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차 주인을 기다렸어요. 차 주인이 차로 걸어오는데 훤칠하니 잘생긴 또래 남자 같더라고요. 어쩌죠? 제가 할머니를 도와드리려고 하다가 차를 긁고 말았어요. 이건 제 명함인데요. 차 수리하시거나 아니면 보험 처리하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해결할게요. 이건 그냥 대충 컴파운드로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이 차도 연식 오래되고 중고로 산 거라 괜찮아요. 그나저나 할머니 많이 놀라셨죠? 차 괜찮아요. 저거 그냥 제가 대충 처리하면 될 일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차문 옆에 줄이 그어졌는데 정말 괜찮어.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어. 이걸 어쩌면 좋아. 걱정 마세요. 저거 정말 대충 닦아내면 사라져요. 할머님, 오늘 폐지는 많이 지웠어요? 우리 꼬맹이도 씩씩하게 일 도와드렸고. 네, 그럼요. 오늘 저기 밑에 가서 폐지 엄청 좋았어요. 오늘은 일 잘했으니까 이건 선물. 할머니, 이거 오늘 납품 수량 넘쳐서 남은 빵이에요. 오늘 저녁에 간식으로라도 드세요. 아셨죠? 지난번처럼 아낀다고 곰팡이 쓰기 냅두지 마시고요. 총각, 매번 이렇게 빵을 나눠줘서 어떡해. 내가 빵가게 앞을 지나가기가 민망이야오. 제가 그냥 드린 거 아니고 남은 거 처리하려고 드린 거잖아요. 저도 이 빵들 남으면 그대로 쓰레기가 되는 건데 아까우시겠다니까요. 제발 저녁 시간에는 매장에 와서 빵 좀 가져가세요. 알고 보니 그 옆에 있는 빵가게 사장님이었더라고요. 제가 집 근처긴 했지만 그쪽 길로는 잘 다니지 않아서 몰랐는데 폐지 줍는 할머니도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자식들이 이혼을 하면서 손주를 할머니께 버리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님이 그 연세에 폐지를 지우러 다니시면서 손주의 뒷바라지를 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저는 그 빵가게 사장님께 명함을 지어드리면서 혹시라도 수리를 하게 되면 꼭 연락을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그리고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솔직히 수리 때문은 아니었고요. 그 남자가 좀 제 스타일이었거든요. 생긴 것도 훤칠하고 빵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파티시에라고 하니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을 기다렸지만 연락이 오지 않아 결국 제가 빵가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저 그때 그 리어카로 차량을 긁었던 사람인데요. 차 수리는 하셨어요? 왜 연락을 안 주셔요? 그거 정말 컴파운드 치라고 요청해줬어요. 수리비 따로 나온 거 없고요. 정말 물어본 말에만 대답을 해주는 걸 봐서는 저한테 관심이 없어 보였지만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어디 있겠어요? 그 뒤로 매일 퇴근길에 빵가게를 들렸습니다.
빵 추천을 해달라 하면서 말도 한 번씩 걸었고요. 그렇게 매일매일 퇴근길에 도장을 찍었더니만 알바생들도 수근수근 거리더라고요. 딱 봐도 사장님한테 관심 있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사실인걸요. 그러다가 제가 독감에 한번 심하게 걸려서 회사 출근을 못하게 되었는데 그날 딱 빵가게 사장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은 왜 안 오세요? 하고요. 옳다구나. 드디어 넘어왔다 싶더라고요. 그때 저는 갖가진 수를 다 써가며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고 제가 관심이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싹 다 털어놓았죠. 빵가게 사장님 역시 저에게 호감이 없었던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시간이 나는 대로 데이트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주말에 쉬었지만 빵가게는 평일에 하루 딱 쉬었기 때문에 데이트를 할 시간이 많지는 않았죠. 하지만 저희 두 사람 서로에게 끌리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식으로 연인이 되고 1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비신랑은 프랑스로 유학도 갔다 온 인재였고 또 본인 디저트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최종 목표는 체인점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응원을 했죠. 그리고 만난 지 1년이 넘어가던 어느 날 저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오케이를 했죠. 예비신랑은 뭐랄까요. 정말 로맨스 소설에나 나올 법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제일 떨리는 순간인 양계 인사를 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예비신랑이 먼저 저희 집에 인사를 왔는데 저희 새언니가 무척이나 궁금해 했었거든요. 제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궁금해서 밤에 잠도 못 잤다고 말을 하는데 주책이다 싶더라니까요. 그렇게 예비신랑이 인사를 왔고 저희 부모님 예비신랑의 웃는 얼굴에 완전히 뿅 가버리고 말았죠. 말 하나하나 진중하게 뱉는 사람이라 사람의 깊이가 보인다면서 정말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요. 우리 딸 이야기로는 무슨 프랑스까지 가서 공부를 하고 왔다던데 우리 딸이 빵 귀신이라도 들린 사람처럼 매일같이 빵을 사왔는데 빵 공장으로 이직을 했나 싶었다니까. 예, 프랑스 파리에 있는 베이커리 전문 과정을 밟았어요. 동양인들이 별로 없어서 외롭긴 했지만 참 배운 게 많았죠. 어머, 그러면 그 불어도 잘하겠네. 나중에 우리 사이랑 같이 프랑스 여행 가면 걱정 없이 먹고 놀 수 있겠다. 혹시 그 베이커리 전문 과정을 밟은 학교가 에이스쿨이에요. 거기 내 친구도 나왔는데 나이대도 비슷할 것 같은데 혹시 정유정이라고 알아요? 워낙 과정을 밟는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어서요. 그 정유정이라는 분은 저를 아실지도 모르겠지만요. 동양인이 별로 없었다고 하길래 그 학교 다니는 동양인들끼리는 다 알고 있을 줄 알았어요. 나중에 예정이한테 물어봐야겠다. 그렇게 식사 자리를 마치고 저희 아버지께서도 예비신랑에게 잘 부탁한다고 악수까지 청하시는데 왠지 눈물이 핑 돌더라니까요. 드디어 제가 시집을 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긴장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죠. 바로 예비시다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 온 겁니다. 아침부터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던지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예비시댁에 대한 정보를 딱히 들은 건 없었어요. 그저 예비 시어머니께서 좀 깐깐하신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정도? 왜냐하면 제가 예비 시어머니 생신 때 명품 브랜드에서 나온 스카프를 선물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스카프를 그대로 돌려보내셨더라고요. 본인은 주황색이 잘 안 받는다나 뭐라나 그래서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사람이구나 하는 대략적인 정보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시댁에 방문을 할 때 일부러 선물을 엄선해서 골랐어요. 백화점에서 파는 과일 바구니에 꽃다발에 예비시 아버지 드릴 탁주 세트, 육포 세트 같은 걸 준비해서 갔죠. 그래, 이렇게 얼굴 보니까 참 좋네요. 우리 아들이 말이야 어찌나 칭찬을 하던지 세상에 이렇게 마음씨가 고운 여자는 처음 본다고 하대. 저를 보고 반갑게 맞이를 해주시는데 저한테 지난번에 생일 선물을 돌려보낸 걸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무 고가의 선물이라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돌려보낸 거라고. 그런 거 준비하지 말고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오해를 했구나 싶더라고요. 하긴 예비 신랑의 성품이 그렇게 좋은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깐깐하게 시집살이를 시킬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정말 화목한 분위기에서 제가 딱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식사를 마치고 담소를 나누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며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하루빨리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희 가족과 예비 시댁 식구들과 시간을 맞춰서 상견례 날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예비 사돈들 얼굴을 보니 참 기분이 좋네요. 저희 딸이 언제 시집을 가나 했었는데 막상 간다고 하니까 서운한 마음도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들이 참 독립적인 아이였거든요. 혼자 프랑스로 유학도 다녀오고 빵 만들겠다고 했을 때 제가 참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번듯하게 빵집 차려서 돈 벌고 있는 걸 보니까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예, 프랑스로 유학을 다녀왔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희 딸은 노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자리에 앉혀놓고 억지로 공부를 시켜서 겨우겨우 대학을 나왔는데 참 장하시겠어요. 지 오빠 도움이 없었으면 은행에 취업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아, 그런가요? 그나저나 우리 예비 며느리 요즘 좋은 일이 많이 있나 보네. 얼굴이 아주 달덩이 같아졌어. 네? 아하, 제가 요즘 야식을 좀 먹었더니 살이 붙었나 봐요. 그래, 이제 그 결혼 준비 시작하면 웨딩드레스도 입고 해야 할 텐데 살을 좀 빼야 하지 않겠어? 우리 아들 친구들이 하나같이 낙인 나는 집안 사람들이랑 결혼을 했어. 우리 아들이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잖아. 다들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너도 그 급에 좀 맞춰야 하지 않겠니? 저는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께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시니 당황스러웠어요. 분명히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기 전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만 해도 우호적으로 나오셨던 분이셨는데 막상 상견례 자리에 나와서는 아래 위로 저를 훑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이상하다 싶었죠. 갑자기 180도까진 아니어도 바뀌어버린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에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님,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을까요? 갑자기 왜 이렇게 차갑게 구시는 건지. 아, 내가 뭐가 차갑다고 그래? 예비 며느리한테 살 빼라는 소리도 못하니? 솔직히 말해서 말이다. 우리 아들한테 들어온 혼처 자리가 참 많았는데 내가 다 거절하고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 데리고 와야 허락해 줄 거라고 했었어. 우리 아들이 데려온 여자가 너였고 그래서 그냥 안 받아 합격이다 하고 허락을 해줬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말꼬리를 흐리시는데 저희 가족들도 하나같이 당황스러워했죠. 제가 뭔가 실수를 한 게 있나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딱히 생각나는 게 없었어요. 제가 당황스러워서 예비 신랑을 얼굴을 보는데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쓱 돌리게 아니겠어요. 뭔가 있어도 단단하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몰래 예비 신랑에게 화장실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먼저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예비 신랑이 걸어오더라고요. 혹시 내가 뭐 실수했던 게 있었어? 아무리 생각해도 지난번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만 해도 분위기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어머님이 갑자기 저러시니까 내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우리 대출 문제 있잖아. 그 부분을 어머님께 말씀드렸거든. 그러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대출 문제가 뭐였냐면요. 제가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비 신랑은 저에게 늘 2호점을 내고 언젠가는 전국적으로 체인점을 내고 싶다고 했어요. 본인의 빵가게를 글로벌하게 키우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죠. 저는 남자로 태어났으면 큰 배포를 가지고 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예비 신랑의 그런 의지를 높이 샀었죠. 그런데 저랑 결혼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지 않겠어요? 아이가 태어나기라도 하면 큰 돈이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2호점은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제가 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맡고 있었으니까 저에게 부탁을 한 거죠.
저도 제 실적이랑 관련이 된 일이기도 하고 대출이라는 게 받고 싶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사람마다 사업자마다 대출 한도라는 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예비 신랑에게 알아봐 주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대출을 하게 되면 심사가 들어가잖아요. 예비 신랑에게 부적격이 뜨게 된 것입니다. 이런 건 사실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예비 신랑의 사업장이 대출을 하기엔 위험 단계가 높다고 떴어요. 아무리 제 담당 업무라서 어느 정도는 감가를 하고 들어간다고 해도 은행 측에서 대출 불가 도장을 찍어버린 것입니다. 예비 신랑은 황당해했죠. 도대체 본인 사업장이 왜 대출 불가한 사업장인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결국 민원인을 상대하듯이 자세하게 말을 해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자기 사업장이 일단 순수이익 부분에서 대출 심사 기준 퍼센테이지를 넘기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애초에 이 매장을 차릴 때 얻었던 타은행 대출이 남아있었잖아. 그것부터 해결을 다 하지 못했는데 2호점 차리겠다고 하니까 위험 부담이 크다고 나오는 거지. 근데 생각을 해봐. 대출이 있다고 해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못 내줄 이유가 뭐야? 오줌에 갚는 건 내가 갚는 건데. 다른 은행 대출이 껴있는 상태에서 당신 순수익 기점이 회사 기준치에 미달이라니까? 그 말은 타은행 대출은 갚아도 우리 은행 대출은 못 갚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지. 아니 그걸 왜 지들이 마음대로 기준점을 잡아놓고 판단을 해? 내가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게 맞는 거지. 내가 어제까지 예금을 했던 돈이 얼마인데. 예비 신랑은 배운 것도 많다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았어요. 은근히 고집이 센 건지 제가 알아듣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대출이 안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뒤에서 무슨 수를 쓴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황당했죠. 솔직히 제 실적이랑 관련이 된 부분인데 제가 굳이 대출을 내주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 싶었거든요. 근데 예비 신랑이 그러는 겁니다. 대출 빚을 혹시 결혼해서 같이 갚아야 할까봐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니냐고요. 저는 상상치도 못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비 신랑이 돈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대출 문제로 이야기를 하지 말자고 다른 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을 해도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을 거라고 했어요. 제가 어느 정도 감가를 했던 부분이 있었으니까 다른 은행은 기준이 더 빡세게 붙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예비 시어머니께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전했을지는 몰라도 제가 대출비 같이 갚는 게 싫어서 마치 대출을 안 내준 것 마냥 말을 했겠다 싶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굳이 저에게 우호적이던 시어머니께서 하루아침에 저렇게 돌변을 할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자리에 돌아와서도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계속해서 탐탁치 않다는 얼굴로 바라보셨고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는 당황스러워 하시다가 점점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자 불편한 기색을 보이셨어요. 얘 며느리야, 너 혹시 쌍꺼풀 수술했니? 네? 갑자기요? 네, 저 20살 때 했는데요. 어쩐지 눈가에 자국이 좀 있는 것 같더라. 그러면 큰일인데 손녀딸이 태어날 걸 대비해서 사돈들이 적금 하나 들어주셔야겠어요. 적금이요? 무슨 적금을 말하시는 건지. 손녀딸 성형수술 시킬 적금이요. 아니 우리 아들은 쌍꺼풀이가 진하게 있잖아요. 쌍꺼풀 없는 손녀딸 태어나면 누구 닮은 거겠어요? 인조로 만든 눈이니까 손녀딸도 똑같이 시켜주셔야죠. 그 말에 정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요즘 쌍꺼풀 수술한 게 뭐 별거인가요? 그런데 제가 앞으로 낳을 아이까지 들먹이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상당히 수치스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이게 순수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아기를 담고 있는 말이라서 더더욱 그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제가 어쩔 줄 몰라 하니 엄마가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이전에 인사를 드렸을 땐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저희 딸에게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구석이 있나 봅니다. 저도 좀 알아야겠습니다.
저라고 사돈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사위가 예뻐 보이겠습니까? 말 잘하셨네요. 아니, 뭐 집안에 사업하는 집안이라고 들었는데 어쩜 이렇게 모른 척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뭘 말입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과 딸이 결혼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서요? 예, 우리 아들이 너한테 대출 이야기 꺼낸 거 나도 알고 있다. 근데 해도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어머님, 그건요. 회사에서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고 심사평가를 내려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임의로 승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배임이에요. 너가 몰라서 그래? 다 아는 은행에 대출이 있는 것도 알았고, 대출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으면 친정에 이야기를 해서 돈을 가져올 생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말이야. 프랑스에 유학까지 다녀온 우리 아들, 왜 너네 집에 장가 보낸다고 했겠니? 사업하는 집안이니까. 사업하는 우리 아들 지원 팍팍 해주겠지 싶어서 그런 거다. 어디 서울에서 알아주지도 않는 대학 나온 주제. 인서울이라고 은행 다닌다고 고개 빳빳하게 들어. 예전에는 은행 다니는 애들 전부 다 상고 나온 여자애들이 하는 거였어. 아니요, 어머님. 학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다니면 안 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아직 결혼을 한 살도 아닌데 제가 왜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와서 이 사람한테 사업에 투자를 해요. 심사에서부터 부적격이 나온 사업장인데요. 그놈의 부적격 아우 듣기 싫어. 그거야 깐깐한 은행놈들이 돈 주기 싫으니까 내리는 심사인 거지. 그리고 살면서 학벌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게 아니면 우리 아들이 프랑스까지 유학을 왜 갔겠어. 가게 왜 떡하니 학기증을 걸어놨겠냐고. 그게 다 이력서를 대신하는 거야. 사돈, 혹시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며느리가 학벌에 관심 없는 걸 봐서는 사돈도 그럭저럭한 곳이나 나왔겠지 싶은데 갑자기 제 학교는 왜 물어보십니까?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서 도대체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이 사업을 하고 집안이 여유롭다고 해서 무작정 사위 사업장이 투자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거 공금 횡령입니다. 사업이라고 해봤자 개인 사업장이라면서요. 뭐 직원 10명 두고 일하는 것도 아니라면서 회사 돈 좀 끌고 온다고 횡령이라고 누가 신고라도 한답니까? 회사 돈을 가져다 쓰는 것 자체가 횡령이지요. 그런 기분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아이고, 그렇게 잘나셨어요? 어느 대학 나왔는지 드러나 봅시다, 한번. 대학은 무슨 대학입니까? 저 대학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디 말도 안 되는 상고 출신이겠네. 원래 상고 출신 애들이 돈돈거려. 어머님,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애들이 돈돈거린다고요? 지금 그거 저희 엄마한테 하신 말이세요? 그래, 딱 보니까 더욱 떨어지게 상고 출신이야. 어디 동네에 있는 상고 나왔어요? 동두천에 있는 학교 나왔수다. 내가 정말 기분이 상해성은 이렇게까지 얼굴부에 귀고 마의 장난이 나오고 있는데 상견례가 어디 이루어지기나 하겠습니까? 더 기분 상하기 전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누가 다음에 다시 자리나 마련한다고 합니까? 동두천이요? 거기에 무슨 상고가 있더라? 상고도 안 나왔어요. 중학교 다니다가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중퇴했습니다. 근데 그게 왜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밥벌이 하나 못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머니나 중학교를 중퇴했다고요? 그러면 뭐 초등학교 졸업이라는 소리예요 지금? 아이고 이거 완전히 사기꾼들 아니야. 저희 엄마가 학벌을 가지고 뭐 속이려고 한 것도 아닌데 사기꾼이라는 이야기는 왜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런 말은 좀 삼가시죠. 초등학교 졸업인 걸 숨겼다는 것 자체가 사기 아니냐. 말 안 했으면 고졸인 줄 알았을 거 아니야. 정말로 격떨어지게. 저는 이런 집안이랑은 연 못 맺습니다. 초졸이라니. 어떻게 그런 무식한 집안이랑 프랑스로 유학까지 다녀온 우리 아들이랑 인연을 맺어. 무식한 애미 밑에서 컸으면 볼 것도 없지. 지금 무식하게 구는 게 누군데. 누구한테 덩터기를 씌우고 그러세요. 좋아요. 저도 우리 가족 무시하고 잘난 거 하나 없으면서 잘난 척하는 그쪽들이랑은 인연 못 맺어요. 지금 뭐라 그랬어? 잘난 거 하나 없으면서 잘난 척을 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안에서 덕 떨어져서 결혼 못하겠다는 게 더 어울리는 것 같다. 저는 정말 예비 신랑에게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처음 마주했던 그 순간 착하고 순진했던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갑작스럽게 파혼으로 흘러간 분위기에 새언니와 오빠도 당황스러워했죠. 그렇게 저희는 파혼을 했고 그 뒤로는 단 한 번의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달콤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구름 위를 걷던 저는 단 한순간에 땅끝으로 추락하고 말았죠. 은행에서도 결혼 준비 잘 되어 가냐는 질문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제 얼굴에 누가 봐도 파혼이라고 두 글자가 떡하니 적혀 있었거든요. 그 뒤로 새언니는 어떻게든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소개팅을 시켜주겠다고 좋은 사람이 있다고 만나보라고 했지만 저는 싹 다 거절을 했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거든요. 파혼을 하고 저는 정말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일부러 예비신랑이 운영하는 빵집 주변으로는 지나가지도 않았고요. 그쪽으로는 머리도 뉘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저희 집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해주셨던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께서 일을 그만두셔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딸이 부산에 있는데 몇 년 만에 손주를 보게 되어서 지금 제가 해준 음식에 그렇게 그립다네요. 얘도 중요하지만 우리 딸 일인데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이참에 몇 개월 푹 딸 옆에서 쉬시다가 다시 오세요. 그때까지 몇 개월 정도 일할 사람으로 구해볼게요.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사모님. 저도 한 6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 엄마는 6개월만 단기로 일을 할 사람을 뽑겠다고 했어요. 저희 집에서 무려 10년을 일을 하셨던 가사도우미셨기 때문에 그 정도 장기간 휴가는 충분히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죠. 딸네 집에 가서 당당하게 기펴시라고 퇴직금에 버금가는 돈도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배포가 커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새로운 가사도우미를 구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청소는 하되 밥은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집이 너무 커서 청소는 로봇 청소기가 하게 냅두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희 집이 70평형대 주상복합이었거든요. 가사도우미가 없으면 청소를 하기 너무 벅찼죠. 면접을 보러 오는 사람마다 못 믿어온 구석이 보이더라고요. 사모님, 제가 아는 인력사무소 사장님이 신입 하나 들어왔는데 평생 가정주부를 살아서 집안일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데 이왕이면 남는 게 시간이라 오래오래 일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좋겠다고. 사모님 댁이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하길 바라시니까 소개를 하면 딱일 것 같기는 한데. 그래요? 그러면 면접이라도 한번 보자고 전해주시겠어요? 한국 분이시죠? 예, 한국 분이세요. 근데 이 자체가 처음이라서 사모님이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어요. 엄마는 괜찮다고 당장이라도 면접을 보러 왔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되자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께서 새로운 도우미 면접자를 데리고 오셨죠. 저희 집 현관이 상당히 길쭉하게 크게 되어 있거든요. 저와 엄마는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현관 입구부터 소란스러움이 들려오더라고요. 아니 무슨 현관 입구가 이렇게 커요. 여기 청소하는 데만 1시간은 걸리겠다. 제가 70평형대 집은 처음 와봐서 그런데 그 청소하는 거 어렵지는 않겠죠? 매일매일 하다 보면 청소할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일단 사모님께 인사를 드립시다. 그렇게 딱 두 사람이 거실에 입성을 해서 저희를 보고 인사를 꾸벅하는데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제가 쏘스라치게 놀라고야 말았습니다. 면접을 보러 왔다는 가사도우미의 얼굴이 낯을 익어도 너무 익더라고요. 그 면접자 역시 저희를 보고 본인도 모르게 악 하는 소리를 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로 이전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저에게 학벌이 어쩌니 저쩌니 급이 떨어진다고 파혼하자고 당당하게 외쳤던 그 이전 예비 시어머니요. 사실 저희 어머니 손재주가 좋으신 분이었다고 했잖아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외할머니 옆에 붙어서 바느질싹 일을 하시면서 돈을 모으셨다고요.
중학교를 중퇴하고 결핵에 걸린 큰 외삼촌 병간호를 하면서도 바느질 일은 멈추지 않으셨었습니다. 그때 그 일이 그렇게 재미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학교를 다니지 않으니 시간이 남았고 계속해서 바느질을 하시다가 성인이 되어서는 본격적으로 미신길도 배우시고 하셨대요. 결혼을 한 이후 저희 오빠를 낳고 난 다음에 아기 옷을 만드시는 취미를 가지셨고요. 그렇게 손수 옷을 만들어서 오빠를 입히곤 했는데 사람들이 어디서 산 옷이냐고 옷 좀 만들어서 팔아보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셨대요. 저희 엄마 바느질 미싱질만 잘 하시는 게 아니라 뜨개질도 잘 하셨고요. 컬팅이라고 하는 것도 잘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소품을 만들기도 하시고 주변 사람들의 말 따라 옷을 만들어 팔기도 하셨대요. 한참 왜 플리마켓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엄마도 몇 번 참여를 하셨었는데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 것마다 완판 행진을 이루셨죠. 그때 아버지께서 엄마한테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대요. 각종 소품들이 팔리고 옷도 팔리고 그게 또 돈이 되고 하니까 엄마도 혹 하셨나 봐요.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돈도 벌 수 있으니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개인 사업자를 내고 한 사람을 위한 물건을 만들기 시작하신 겁니다. 소위 말하는 주문 제작이라고 하죠. 저희 엄마에게 색상부터 이런 식의 디자인을 원한다 하고 도안을 내면 뜨개질로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미싱으로 만들어 주시기도 했어요. 희소성이 있었고 개인의 체형을 고려한 맞춤 디자인이다 보니까 제작을 할 수 있는 횟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하나를 팔아도 엄청나게 비싸게 팔렸었죠. 게다가 엄마의 디자인을 기성복으로 원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기 때문에 엄마는 아예 공장과 계약을 해서 기성복으로 맞춤 제작한 디자인을 따로 판매도 하시고 소품도 제작으로 따로 판매를 하셨어요. 거기다가 주문 제작 디자인도 놓치지 않으셨고요. 그러니 금방 동방석 위에 앉게 되셨죠. 저를 낳고 나서도 꾸준히 일을 하셨고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 옆에서 뜨개질을 하는 걸 구경하면서 자랐습니다. 고작 그거 해서 벌면 얼마나 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문 제작 니트료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넘어가는 옷도 있었어요. 한 달에 3-4개씩은 꼭 하셨고요. 거기다가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들도 납품 판매를 하고 있었으니 정말 아버지께서 소위 말하는 셔터맨을 하셔도 될 정도로 돈을 버셨습니다. 그렇게 쌓은 부로 70평형대 주상복합에도 이사를 갈 수 있었고 저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죠. 처음에는 집안에 돈이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라는 게 따라오더라고요. 제 돈만 보고 따라붙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남자친구를 만나도 저에게 뭐 하나 더 챙겨갈 게 있나 없나 따지고 드는 사람들 때문에 신물이 나서 저는 집에 재산이 있다는 걸 숨기게 되었어요. 파혼을 한 전 예비신랑에게도 저희 어머니께서 사업을 하시는 건 말을 했지만 개인 사업, 1인 사업이라고 말을 했고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정말 결혼을 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 저에게 또 신혼집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대출 이야기를 먼저 꺼냈었기 때문에 더더욱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건 알았지만 정확한 매출 단위까지는 몰랐죠. 그러니 아마 70평형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모님이 저희 엄마라는 사실은 전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몰랐을 겁니다. 아니 그럼 이 집에 산다는 그 사모님이 그쪽입니까? 아유 참나 그쪽이라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근데 서로 아시는 사이셨어요. 면접 볼까요? 아니면 그냥 가시겠어요? 아니요 뭐 볼게요.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대충 듣고 왔습니다. 그래요? 혹시 대학은 어딜 나오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때 학벌이 어쩌고저쩌고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학벌에 컴플렉스가 조금 있어서 저희 집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졸업했으면 해서요. 아이고 제가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오긴 했는데 그래요? 그거 참 아쉽게 됐네.
거기서부터 벌써 저희 집이랑은 안 맞는 것 같네요. 어머, 그나저나 혹시 쌍꺼풀 수술을 하셨어요? 몇 년 전에 눈이 약도 쪼지는 것 같아서 했습니다만. 혹시 그 집 아들도 쌍꺼풀 수술했던가요? 나중에 손주 볼 때 꼭 생각을 하셔야겠다. 아유, 저희 아들은 자연 쌍꺼풀인데요. 그래요? 아유, 돈 버셨네. 나중에 아들한테 꼭 돌려받으세요. 돈 벌게 해줬으니까 갚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 전 예비 시모도 더 이상 비아냥거리는 걸 못 참겠는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도 불편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가사 도우미로 쓰겠습니까?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새언니가 저희 집에 놀러 왔더라고요. 새언니가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면서 들어오는데 타이밍도 기가 막히다 싶었어요. 어머님, 이거 이정인의 가게에서 디저트 사왔어요. 어머님, 제가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머나 세상에, 이게 누구야? 새언니가 전 예비시모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놀라니 전 예비시모도 쪽이 팔린 건지 짐을 주섬주섬 챙기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돈이 급해도 말입니다. 이 집에서는 일 못하겠습니다. 돈을 억만금을 주면 뭐해? 고작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한 미식한 집안인데. 와,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세요? 지금 찬밥 더운밥 다릴 때가 아니지 않으세요? 아니, 아가야, 너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어? 어머님, 제가 오늘 유정이네 가게 갔다 왔잖아요. 진짜 오랜만에 갔는데 갑자기 생각이 딱 난 거예요. 우리 아가씨랑 타고난 그런 말이에요. 유정이랑 같은 프랑스 학교 나왔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혹시 이 사람 아냐고 물어보니까 유정이가 글쎄 피식하고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들려준 이야기가 엄청나게 충격적이었어요. 프랑스에 있는 학교를 같이 다닌 것은 맞는데 유정 언니는 정식으로 입학을 해서 졸업까지 한 사람인 거고 전 예비 신랑은 3개월 코스로 수료증만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클래스를 돈만 주고 들어가서 수강하고 수료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마치 4년 동안 유학을 한 것 마냥 속이고 다녔던 거죠. 수료증을 학위증인 것처럼 가게에 걸어놓고 홍보도 프랑스 유명 A스쿨을 졸업한 파티시에라고 한 거예요. 그 학교를 졸업한 동문들에게는 구라쟁이로 유명한 사람이라면서 한 번은 동문회까지 나와서는 자기도 그 학교 나왔다고 입을 털었다고 쪽팔림을 당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격적인 충격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전 예비 신랑이 계속해서 2호점, 3호점 체인점을 내고 싶어 했었잖아요. 본인의 욕심에 대출도 알아보고 했었는데 이금융권에서는 대출이 나지 않으니까 2금융, 3금융까지 알아봤나 봐요. 결국에는 체인점에 눈이 멀어서 고금리를 주고 대출을 받았고 인테리어까지 다 알아본 마당에 건물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상가 건물주가 알고 보니 엄청난 빚덩어리를 가진 사람이었고 상가 건물을 담보로 잡고 있었던 겁니다. 하필 계약을 마친 시점에 가게가 빚쟁이들 손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전세금 걸어둔 것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이었죠. 그게 또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전세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세 보호 계약 같은 것을 해둔 것도 아니었고 마음만 급하게 진행을 했다가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돈까지 전부 다 날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또 그 금융권 인간들이 독해도 오죽 독하겠어요? 전 예비시대까지 찾아 들어와서는 우리 돈 내놔라 난리를 친 거죠. 그 몇 개월 사이에 몇 배로 늘어난 이자들을 보면서 다들 매기축 늘어질 만큼 상심이 컸을 거예요. 결국에는 전 예비 신랑이 운영을 하고 있던 기존 빵집도 정리를 해야 했고 전 예비 시댁집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이사를 갈 돈은 있어야 하고 집 한도 가게 판 돈 다 합쳐봐야 돈을 갚을 수가 없어서 겨우겨우 취직을 하려고 알아보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예비 신랑은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전 예비 시부는 경비원 일을 시작. 전 예비 시모도 평생 전업주부로 살다가 더 이상은 집에서 놀고 먹는 게 의미가 없으니 파출부 일이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직업전선에 뛰어들게 되었대요. 언니는 이 사실을 다 어떻게 알았어요? 글쎄, 유정이네 학교 동문 사람들이 소송을 걸었다나 봐.
자꾸 이곳저곳 호텔 같은 곳에 이력서를 냈는데 에이스쿨 졸업생이라고 거짓말을 했나 보더라고. 학교 이름을 도용하고 명의를 실추하는 것 아니냐고 동문들끼리 단체 소송을 걸었는데 찾아와서는 사정사정을 했다더라. 자기는 집안 쫄딱 망했는데 소송까지 걸리면 피죽음이라고 2번 다시는 서칭 안 할 테니까 소송만 취하를 해달라고 말이야. 그래서 처음보다 듣게 됐지. 새언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갑자기 전 예비시모가 바닥에 주저앉더니만 대성통곡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신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까지 어쩔 줄 몰라 하시며 난감해했어요. 대성통곡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엄마, 새언니까지도 할 말을 잃었죠. 아이고 속상해라 정말. 우리 아들이 제일 잘난 줄 알았는데 지금은 체인점 빵집에서 빵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돈 계산이 나고 있으니 내가 속이 안 상하고 버티겠어요? 그때 내가 괜히 자존심을 부릴 게 아니라 아이고 어떻게든 결혼을 시켜서야 했는데. 뭐라고요? 지금 누구 인생 망하라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그때 파오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인데. 아유 그래도 그때 결혼을 시켰으면 적어도 미진 이렇게 앉았을 거 아니야. 그게 제 탓이에요? 대가 아드님 탓이지? 그리고요 그 인간 성격상 무슨 짓을 해서라도 2호점 3호점 내겠다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그냥 사람 무시하고 우쭐했던 업보인 줄 아세요? 정말 적신물을 코로도 막아야 하나 싶다고요. 어쩌다가 말년에 이런 일을 겪게 된 건지 아우 정말 죽겠어. 그러길래 마음을 곱게 쓰고 살아야 하는 법이랍니다. 어떤 식으로 나에게 돌아올지 모르는 거니까요. 아무튼 우리 집에서 일을 하긴 어려울 것 같으니 다른 좋은 자리 소개받길 바라겠습니다. 이만 돌아가시죠. 아이고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요 저희 집처럼 아주 깨끗하게 갈고 닦겠습니다. 저는 불편한 사람이랑은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예 정도 말을 했으면 적당히 포기하실 줄도 알아야 하는 법입니다. 그렇게 딱 잘라서 축객령을 내리자 아무 말도 못하고 훌쩍훌쩍 거리면서 현관문을 나가는데 얼굴에 미련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날 저녁 잠잠하던 제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 하나가 들어오더라고요. 자니? 2글자가 적혀 있었고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띄워져 있었는데 딱 봐도 파혼을 한 전 예비 신랑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본인의 실수 한 번으로 온 가족이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걸 제대로 깨닫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생각이 짧고 철이 없어도 그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본인의 가족 모두가 힘들게 되었다는 사실을 부디 지금은 깨달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자상하고 착한 겉모습에 속아 결혼까지 생각했던 제가 바보 같습니다. 그 덕에 저는 비혼주의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물론 정말 제 짝을 만나게 된다면 달라질지도 모르겠지만 그럴 일이 있겠나 싶긴 하네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조심 또 조심하며 사람 가려 사귀겠습니다.